어 오늘은 과잉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을 다루는 헌법재판에서 과잉금지 원칙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개의 경우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 안 되었다라는 얘기는 그 이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그 헌법이 스스로 정하고 있는 위헌 심사 기준들, 검열이라든지 허가제에 위반되어서 그냥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관한 심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위배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헌법 37조 2항이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에 관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낼 때에는 내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심사 기준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위배되면은 바로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검열 금지에 위배되면은 그 이후에 전혀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다른 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바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뒤집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심사 기준을 전부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죠? 헌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심사 기준을 모두 다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뜨린다면은 사실은 판단 누락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점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법상의 근거는 헌법 37조 2항 중에 정하고 있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로부터 과잉금지 원칙이 도출되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밑에 있는 89 헌가 95 결정에 있는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위 카테고리에 있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제소성, 그 법익의 균형성, 이거 4개의 하위 카테고리를 또 전부 충족해야지 과잉금지 원칙을 충족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위배되어진다면은 결국은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는 것이고, 그죠? 기본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그래서 당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심판 대상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위헌이라고 하기가 얼마나 쉬운가.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보면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수십 수백 개의 판단 기준들을 전부 다 통과해야만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잉금지 원칙 하나만 보더라도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방법이 적절해야 되고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해야 되고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야만, 이 4개의 하위 카테고리를 전부 다 충족해야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의외로 당혹스러운 것은 헌법재판소의 거의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많지 않습니다. 흥가 사건으로만 전체적으로 치면 한 전체 사건의 한
한 5% 이내? 5%도 안 되지 싶거든요. 5% 이내의 사건들이 위헌 결정을 받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구조하고 실제로 선고되고 있는 헌재 결정의 어떤 위헌 결정의 양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심사 기준들을 모두 다 통과해서 위헌이 아니란 말인가?' 그럼 위헌이 아니란 이 많은 결정들은 전부 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이 엄청나게 어려운 심사 기준들을 다 통과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35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4 개의 심사 기준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은 위헌으로 결정되어진다. 이 말씀은 136 페이지 위에 있는 판례에서도 설명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걸 제가 플로우 차트로 그려 봤습니다만 출발에서부터 '목적의 정당성이 충족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바로 불충족,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 심사를 나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다음 심사를 나아갈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목적이 정당한데 방법의 적절성이 부정되어도 바로 위헌이라고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36 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은 어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잉금지 원칙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란 게 뭐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수액의 성질이 산성인지 알칼리인지를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으로서는 여러분 어릴 때 그 자연 시간인지 뭐 과학 시간인지 시험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수액이 알칼리인지 산인지 판단하는 기준. 수액이 알칼리인가 산인가를 판단하려면은 거기에 필요한 정보로서 여러분 시험지에 뭐가 있습니까? 리트머스 시험지가 파란 리트머스 시험지가 빨갛게 변했다. 요 정보를 주는 거죠. 리트머스 시험지를 수액에 담궈 보았더니 파란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담궈 보았더니 빨간색으로 변했다. 그럼 이 수액의 성질은 뭐냐? 산이냐 알칼리냐? 뭐죠? 산입니다. 그죠? 파란색 리트머스 시험지가 빨갛게 변하면 산입니다. 제가 외우는 방법은 산은 여름에 파랗다가 가을에 빨갛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변하면 산이다. 마운틴 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산성이라고 외웁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수액을 주고 아무 정보 없이 "이게 산이냐 알칼리냐라고 물으면은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없으므로 나는 이 수액이 산인지 알칼리인지를 답할 수 없다라고 답안지에 쓰고 나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충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변호사 시험이 어 이 수액이 산인지 알칼리인지 물으면서 아무런 정보를 주고 있지 아니한 것과 비슷한 상황에 있다. 거의 뭐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더 잘 변호사 시험에 대응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위 카테고리의 목적의 정당성 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부학자로서 법학자에게 교부학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목적이 정당한가라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정당한가. 교부학적으로 우리 헌법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죠? 결국은 그 입법의 목적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것인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기본적 판단의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필요한 정보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입법 목적이 무엇인가? 입법자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는가라는 것을 주어 줘야지 그러한 입법 목적이 정당한가 안 정당한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특정한 법률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정모를 모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럼 그건 정당한 입법 목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음 그죠? 국가 안전 보장도 아니고 질서 유지도 아니고 공공복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게 아니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치르게 될 변호사 시험에는 이 입법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법 당시에 가졌던 주관적 입법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4 년도에 담배 소비세 등이 인상되었죠. 요즘 담배값이 지금 얼마 하죠? 2,500 원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것보다는 훨씬 쌌었습니다. 그죠? 쌌다는 말이 제가 좀 표현하기가 좀 어색한데 그전에는 1,500원 하다가 담배값이 2,500원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배값은 별로 안 올랐고요. 담배에 붙는 세금들이 인상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 담배값하고 세금을 합쳐서 내니까 그 전체를 마치 담배값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담배값이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담배값이 1,500 원이었을 때도 담배값 1,000 원에 세금, 담배 소비세 뭐 무슨 부담금 등이 합쳐서 한 500원 정도 붙어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 사실은 담배값은 1,000 원인 겁니다. 담배값 1,000 원에 세금 500 원을 붙여서 우리가 내는 거죠. 주고 그다음에 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2014 년도에 담배 소비세 등이 올랐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때 담배값이 올랐다고 표현을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담배값 자체는 추가된 게 아니고요. 더 오른 게 아니고요. 세금, 특별 부담금 뭐 이런 것들을 500원 받던 걸 1,500 원, 세금을 한 1,000원 정도 더 올린 겁니다. 이거 사실은 담배값이 오른 게 아닙니다. 제가 그때 언젠가 변호사 시험을 출제하러 가 가지고 변호사 시험이 아니었지 싶습니다. 그 당시에 사법 시험을 출제하러 갔었는데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출제위원 선생님들이 "담배값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기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규범적으로는 담배값이 오른 게 아니고 담배에 붙는 세금이 오른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 논의는 차치하고 세금이 예를 들어 가지고 500원 있던 것이 1,500 원으로 왕창 올랐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세금을 올린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입법 목적이 뭐냐? 담배 소비세 등을 올린 입법 목적이 뭐냐?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이 드시 쪼끔 그때부터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은 쪼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A당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려야 된다."라고 "올리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 B당은 그걸 부정했죠. A당이 그 당시 그 여당이었고 B당은 "그렇지 않다. 당신들 지금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 명목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상은 세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입법 목적이 뭐냐? 입법자의 입법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심사 기준들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 조세연구원인가요? 2,500 원을 딱 받으면은
세금 확보할 수 있는 액이 가장 많아진다라는 것이 공표가 되어서 뭐 논란이 있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담배 서비스를 인상하게 되는 입법자의 의도를 무엇이라고 확정할 것인가? 세수 증진이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은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둘 다라고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 담배 소비세 등을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당시 담배 소비세를 올리면서 잠깐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곧바로 그 담배 소비량이 회복되어서 지금은 거의 종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이 것 자체는 정당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입법 목적이라고 확정했을 때 그거를 입 그 금 그 담배 소비세 인상을 통해서 담배 소비량을 줄이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가졌다면은 실천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봤을 때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방법의 적절성이 부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죠? 뭐 세수증대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지금도 최소중대는 많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음. 이런 점에서 무엇을 입법 목적으로 볼 것인가라는 것은 차후에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담배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것이라면은, 예를 들어 방법의 적절성이 있는가? 방법의 적절성이 있는가라는 문제는 그 세수를 중 그러니까 세금을 올림으로써, 그죠? 담배 소비량을 감축시킬 수 있는가? 그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수 증대를 통해서 담배 소비량을 감축시킨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덜 치명적인 방법으로 하면 담배 소비량을 어 줄일 수 없는가?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이런 논의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동시에 문제되었던 또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담뱃값에 붙이는 혐오스러운 그림을 어디에 배치시킬 것인가라는 것이 그 당시에 국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됐습니까? 아주 뭐, 저는 요즘엔 담배를 안 핍니다마는 아주 혐오스러운 그림들이 담뱃값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회 상임위의 동영상들을 꾸준히 보았는데요. 그 당시의 여당들은 담배 그림을 담뱃값 아래에 붙여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야당 쪽에서는 위에 담배 혐오스러운 그림을 붙여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아래에 붙이나 위에 붙이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혐오스러운 그림을 아래에다가 붙여 버리면은, 아래에다가 그림을 넣으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담뱃값에 싹 넣어 버리면 그 그림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죠? 담뱃값을 다시 값에 넣는 거죠. 그죠? 그때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위에 그리면은 그래도 보일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담배 소비세를 안 올리고 그런 혐오스러운 그림을 담뱃값에 붙이는 방법으로는 담배 소비량을 감축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덜 치매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건 뭐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내는 것도 아니니까 보다 덜 치매적인 방법으로서 담배 소비량을 감축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또 하나 중요한 논점은 뭔가 하면은, 그럼 세금을 한 1,000원 정도 올렸다고 봤을 때 그럼 1,000원까지 올려야 되느냐? 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죠. 한 500원만 올리면 안 되느냐?
그럼 500 원만 올려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반드시 1,000 원을 올려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뭘 또 확정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로 하는 담배 소비량의 감축 목표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만 값을 담배 소비량을 1,000만 값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또는 1,000만 값까지는 낮출 필요가 없고 한 500만 값 정도만 낮춰도 된다. 그죠? 이 목표 수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권 침해 수준이 결정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담배 소비량을 1,000만 값씩이나 1,000만 값이라는 게 뭐 큰지 작은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높은 수준으로 담배 소비량을 감축시켜야 된다면은 그죠? 세금 인상분도 높아야 되겠죠. 그죠? 높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 낮은 수준의 한 500만 값 정도만 담배 소비량을 낮춰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1,000 원씩이나 담배 값을 올릴 필요는 저기 세금을 올릴 필요는 없다. 이런 논증도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지향하는 담배 소비량의 감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이 합의되지 아니하면 결정되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심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정보들이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는 겁니다.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방법의 적절성에 서 말씀 방법이 적절한가? 근데 방법은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목적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방법은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죠? 당해 여러 가지 공권력 행사라든지 법률 조항이 문제가 된다면 그 법률 조항 자체가 그죠? 방법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설명드린 바에 의하면은 뭐죠? 담배 소비세의 인상하는 그 법률 조항 자체가 목적을 달성할 수 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거죠. 그죠? 이 방법으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방법의 적절성입니다. 그죠? 그다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치매의 최소성은 그것보다 덜 치매적인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가. 아까 제가 뭐 이 세수 인상으로서는 담배 소비량을 감축시킬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감축시킬 수 있다고 보았을 때에도 보다 덜 치매적인 방법으로 그 담배 소비량의 감소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방법 예를 들면 혐오스러운 그림을 담배값에 크게 붙여서 그 음 담배 소비량을 감축시킬 수 있다면은 적정 목표하는 수준의 담배 소비량을 감축시킬 수 있다면은 보다 덜 치매적인 방법이면서 그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은 치매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치매의 최소성에서 필요한 정보는 뭡니까?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얼터너티브, 다른 대체안들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중에서 가장 덜 치매적인 치매의 양이 가장 적은 방법을 입법자가 선택했는가를 치매의 최소성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익의 균형성을 판단하려면 뭐가 필요하게 되겠습니까? 침해된 사익과 달성되어질 공익을 비교하자는 것이니까 달성되어질 공익의 크기와 침해되는 사적 불이익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죠?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리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양화, 퀀티티, 양으로 표시되어야 되고 그것도 동일한 척도로 표시되어야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달성될 공익의 양은 100 인데 침해된 사적 이익의 양은 사적 불이익은 200 이다. 그러면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이고 달성되어질 공익의 양이 100 인데 침해된 사적 이익의 양이 50 이다. 그러면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을 한번 음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본질 과잉금지 원칙에 관한 본질에 관한 문제이고,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없이 이 과잉금지 원칙에 관한 답안을 쓸 수 있는지, 여러분이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과잉금지 원칙에 관한 답안지를 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라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관한 예를, 과잉금지 원칙에 관한 이상적인 설문의 형식이라고 제가 표를 하나 제시해 놓았으니까요. 한번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이 뭐 아주 이례적이고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뭐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과잉금지 원칙은 여러분의 변호사 시험에서 공법 문제로든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한 50 점, 60점 정도는 배점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행정법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헌법에서도 기록형에서 사례형에서 나오는 쟁점입니다. 그죠? 이 중요한 쟁점을, 반드시 나오는 쟁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을 보러 간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순서는, 목적의 정당성이 반드시 맨 먼저 판단돼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방법의 적절성이 판단돼야 되는 것도 맞다. 그다음에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은 순서가 바뀔 수 있다. 그죠?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판단,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침해의 최소성, 이렇게 판단되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38 페이지에 있는 설명은 뭔가 하면은, 방법의 적절성이 부정되었는데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 안 된다고 하면 그 자체로 위헌의 이유가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더 나아가, 방법의 적절성이 부정되었는데 치매의 최소성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치매의 최소성 판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당해의 방법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얼터너티브들, 그죠? 대안들하고의 기본권 침해의 양을 비교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리가 심사의 대상이 되는 그 방법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하고의 기본권 침해의 양을 비교해 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침해의 최소성을 판단하는 전제가 충족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방법의 적절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면 침해의 최소성을 판단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당연히 모두 할 수 없다? 법익의 균형성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의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뭘 판단하는 게 법익의 균형성이다? 침해된 사적 이익과 달성되어질 공적 이익을 비교하는 것이 그 법익의 균형성 판단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당의 방법으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 이 침해된 사적 이익이 공적 이익보다 크니 작느니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는 바보의 이야기, 바보가 잠꼬대하는 이야기와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이건 논리학적인 말씀입니다. 이건 뭐 꼭 법학에 관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그 점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끊고요. 새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